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위가 매서워졌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에 대한 정보 공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조후막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로부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대구시의 또 다른 행정 불통과 관련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이야기인데요. 이성원 뉴스민 기자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성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대구시가 또 맞이한 행정소송 가운데 하나 같은데요. 네. 이성원 기자 이거 취재하셨는데 소송 주체 누굽니까? 주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대구에 관사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묵고 있는데요. 이게 시대 흐름과는 크게 맞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특광역시 단체장 중에서든 홍 시장이 유일하게 관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 뉴스민에서 7월, 8월경에 저와 천영길 기자가 대구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출한 관사 운영비에 관련되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시민단체인 우리복지 시민연합도 비슷한 시기에 관사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요. 대구시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공개 처분 결정을 했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개하지 못할 사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지부와 그리고 우리복지시민연합 등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고 하성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대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대구시가 거부를 했고 그래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작년 11월에 제기를 했고 1년이 넘어서 이제 1심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법원이 이태우 기자, 예. 대구시 주장을 모두 기각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시면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시죠. 원고가 뉴스민이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과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시민의 예산 감시 기능, 시정 운영의 투명성, 적정성 제고 등과 같은 이익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공익에 비해서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직자로서 광범위하게 관심과 그리고 감시의 대상인 공적인 인물이고 또 이 사건의 정보라는 것이 홍 시장의 주거와 사적 공간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구시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숙소와 관련된 문제라는 정보여서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네, 이성훈 기자. 네. 이런 문제, 이게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데는 사실 약간의 배경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여러 가지 긴 배경이 있는데 당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호화로운 관사를 폐지하고 개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그럼 이게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화 관사입니다. 네. 그래서 관사 규모나 사용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지만 과연 이게 호화로운 관상가 아니면 꼭 필요한 관상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점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는 뭐 이게 점검을 해보자고 하는 이 취지에 맞선 거라고 봐도 되나요?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한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화로운 관사 제도를 좀 살펴서 세금 낭비를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던 단체장 관사 현황 등을 조사를 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단체장 관사는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시장 관사를 포함해서 16개의 관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 단체장의 관사 운영 여부는 후임 시장이 결정하는 걸로 좀 미뤄뒀었거든요. 그런데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이 당선이 된 거고 홍준표 시장 당선 이후에 당연히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관사 폐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은 당선인 시절에 이미 관사를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 시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대구시가 홍 시장이 묵을 새로운 관사를 약 9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거든요. 기존에 전임 시장인 권영진 전 시장이 묵고 있던 관사를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산다라는 명분이었는데 이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시만 관사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약간 문제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홍 시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빚내지 않는다라는 걸 지상 과제로 내세웠거든요. 그런 홍 시장이 굳이 새 집을 또 샀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시도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러 가지 논란이 일자 지난해 6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공직자가 지방 근무할 때 기거할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호화 관사 문화와 다른 것이라면서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집을 사고 팔아야 한다면 누가 공직을 맡으려 하고 지방에 내려가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근무하러 오는 공직자분들에게 대구에 집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는 숙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판을 두고서는 할 일 없는 트집이라고 그렇게 비하했고 또 전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의 관사를 매각하면 한 9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돈으로 자기의 관사를 매입하면 되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에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수성을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자기의 집을 놔두고서 대구에 3억 원짜리 전셋집을 살았습니다. 국회의원에 있을 때는 전셋집을 살다가 대구시장이 되자마자 관사에 들어온다.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이상헌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전임 시장이었던 권영진 시장의 관사를 팔아서 9억 원을 받으면 자기 관사를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영진 시장의 관사는 아직 팔지 못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이 지금 그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 나온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세로 살았었던 3억 원을 은행에 되갚은 것이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으로서는 금융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네. 지금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면 당시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왜 이 관사 문제에 신경을 이렇게 각별히 쓴 것인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상훈 기자. 네. 이 언론사가 취재를 하고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보공개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려면 나름의 거부의 사유, 논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구시의 이 거부 이유, 논리는 뭡니까? 네, 홍준표 시장 이후에 대구시가 꽤 많이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관사 매입에 쓴 비용과 관사에 들인 집기, 가구, 리모델링 등의 비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관사 운영에 대구시가 세금을 쓰는 건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세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를 좀 보면 신축이나 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 기본 시설비와 건물 유지 수선비, 화재 보험료 등 재산 유지 관리비, 그리고 응접 세트나 커튼 등 기본 장식물 구입과 이에 대한 유지 관리비 등입니다. 조례로 정한 대로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건 관사가 공적 관리 대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 따라 지원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구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요. 이의 신청도 기각을 하는 등의 일을 거쳤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작년 11월에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방금 이상훈 기자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정리를 했는데요. 대구시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개를 못하겠다고 했고 이를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취재하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해명으로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진행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토 기자.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행정소송에서도 대구시는 앞서 밝힌 그런 취지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방어 논리를 폈을 것 같은데 실제 대구시의 그 논리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그 이상원 기자가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대구시는 재판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 관사라는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거하는 개인적인 사적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건 사생활 침해이다. 또 더 놀라운 주장은 이런 행정소송 제기가 그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서 홍 시장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렇게 주장한 대목입니다. 대구시의 이 같은 주장은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한 30년이 되는데요.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이 정보 공개 청구를 언론기관이 행정기관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언론기관이 그 취재 활동을 하는 것을 그 대구시는 자기들을 비하한다, 비방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관사, 숙소라는 단어에까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구시가 관사를 숙소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도 굳이 관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관사가 한때 기관장이 거주하는 큰 저택을 지칭하는 시절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다는 대목입니다. 이 관사라는 용어를 좀 더 따져보면은요, 그 법제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들여다봤는데 이 관사라는 말 대신에 숙소라는 말을 쓰는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급 숙소,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묵는 진짜 숙소를 제외하고 단체장이 묵는 곳을 관사라는 용어 대신에 숙소라고 쓰는 그런 지자체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대구시의 주장대로 이게 실질적인 호화로운 관사가 아니든 또 공직자가 주거하는 숙소든 어쨌든 간에 그 관사라고 하든 숙소라고 하든 뭐라고 부르든 그 용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용어를 이렇게 굳이 주장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공개 청구에 혹은 취재에 의도가 좀 불순하다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나를 비방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앞서 이미 대구시의 이런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대구시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 이렇게 판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이상훈 기자, 여러 가지 대구시의 주장에 비추어 봐도 혹은 정보공개 청구의 의도 등이 안 좋다, 불순하다고 대구시의 주장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라는 이 제도 도입의 취지, 법률의 의미 이런 걸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그런 것으로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처럼 법원은 대구시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구입한 세부 품목 같은 것이 일일이 공개가 되면은 개인의 취향,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취향이나 선호 같은 것이 알려지고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이 알려지면 인격적 그리고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은 이 사건 정보 공개로 개인의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설령 취향이나 선호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법원 판단의 근거로 공개로 인한 공익이 홍준표 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은 객관적으로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내용의 비밀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지자체 장애인 피고는 공직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시민의 관심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라기보다 대구시 예산 지출 및 공무원 숙소 운영과 관련한 공적 정보로서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피고로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으로선 사후 감독 과정에서 예산 지출과 관련된 정보 공개나 해당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관사가 어떻게 해서 이 쟁점으로 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과정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지점이 하나 남아있죠. 더 중요한 지점은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이상훈 기자, 어떤 거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례에 근거한 정보들인데요. 관사의 신축과 개축, 증축비, 그리고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상세 내역, 그리고 건물 유지 수선비와 화재 보험료, 재산 유지 관리비 상세 내역, 커튼 등 장식물 구입비와 유지 관리비 상세 내역, 마지막으로 관사용 비품 대장 등 4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관사 문제 이렇게 저희가 매달리는 근본적인 배경은 홍 시장이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하면서 공공 부분의 예산을 절감을 하고 부채 상환 등의 계획을 내세웠거든요.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기도 했고 공공기관의 관사나 사무실 운영비도 절감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과 그런 사실에 반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명확하게 해명을 하거나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홍준표는 수성구의 전셋집을 빌리면서 3억 원이나 대출을 냈지만 시장 홍준표는 그러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저희 시사톡톡이 점검한 대구 경북 신공항 그 문제를 두고서 그 취재 거부와 고소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때도 홍준표 시장은 이런 보도가 자기를 깎아내리려고 한다 또는 폄하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언론이 자기를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용어를 그대로 빌린다면 음해성이죠. 그리고 이번 관사 문제도 비슷합니다. 공개 정보 청구가 어떤 특별한 의도나 아니면 마음을 먹고서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언론의 모습을 하고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음을 먹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구시는 공개를 거부했던 시장 관사에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공익을 위한 이유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구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는 내용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취재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연기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흠학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문제점, 혹은 대안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계기가 됐던 예.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예. 이 판결을 먼저 살펴보면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숨지게 된 사건이었는데 예. 이 판결이 나기까지 5년 걸렸습니다. 5년 걸렸는데 대법원 판결 재판부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고려, 뭐 다툼 속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니까요. 이 판결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사법부에 대한 존중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 전문가로서 이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대법원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5년 됐지만은 이 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기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라는 전제하에 예방 책임의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래서 원청 사업주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관한 이 원청 사업주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법 이론상으로는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네. 예. 말씀 주셨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이 재판부의 일이니까요. 처벌하고 싶어도 책임을 묻고 싶어도 예. 물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나 법이 없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27일입니다. 그 다음 달 시행이 돼야 되는데요. 예. 이걸 또다시 이미 유예가 좀 됐던 기간이 3년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더 유예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사실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대응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 4조와 시행령 4조에 있는 내용 중에 1호부터 9호까지가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보건 체계 확립이라는 것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거기에 대한 체계와 인력 확보거든요. 근데 사실 소규모 사업장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또 체계를 만드는 것이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예하자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국회 통과할 때 예. 지난해 1월 27일이니까요. 이때 만들어질 때 이미 여러 가지 이런 뭐 상황들, 미흡한 요건들 다 고려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부분들 다 알고 계실 듯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는 뭐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시행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2018년부터 개정 작업을 해서 2020년 시행할 때
그때 사업주 개념을 좀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사업주 개념 속에는 개인사업주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데 거기에 대표이사에 관한 부분을 좀 넣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표이사에 관한 의견이 넣자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발생을 해서 대표이사의 개념을 빼고 대표이사에 관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 대표이사가 이사회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내는 걸로만 대표이사의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총수, 대표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안으로 법이 통과되고 2020년 시행된 이후에 이제 노동계에서 얘기했던 것이 총수, 대표이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법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은 그래서 경영 책임자, 즉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을 때에는 실효적인 어떤 조치들이 강구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예, 좋은 얘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의 예방 책임은 대표이사가 사업장에서 말 한마디에 따라 예방 책임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예방에 관한 방법도 달라지고 들어가는 인력이나 혹은 예산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어떻게 사업장에서 어떤 의견을 지시해야 예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대표이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은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네. 이게 그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에서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이렇게 미루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측과 조금 더 미뤄야 한다는 이 얘기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관련된 재해율과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재해율이 가장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022년도 산업재해 현황 통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통계에 보게 되면 전체가 근로자 수가 2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340명, 그다음에 5인부터 49인에 관한 근로자가 860명, 합하면 1,100명 정도 됩니다. 1,150명 정도 되는데 전체 2,000명 중에 약 59.8%, 60% 정도가 50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재해를 보게 되면 재해자도 우리가 보통 2,230명 정도 잡고 전체 재해가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와 사망자에 관한 내용을 보더라도 2,300명 중에 약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망자의 숫자가 1,300명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약 61%고 재해율을 따져도 전체 재해자가 기본적으로 할 때 한 7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율은 요즘 잘 안 쓰지만 사망재해자에 관한 것은 기준에 관한 표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재해자를 봤을 때 약 60% 정도가 50 미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50 미만의 재해를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재해를 줄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데요. 네.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 적용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좀 규모가 크면 이런 것들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서 지금 이런 법적인 어떤 강제 조항이 가당키나 하냐 이러면서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 방금 말씀을 들으면 그런 현실을 논할 때가 아니라 강제 조항이 없으면 이런 사망률과 재해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빨리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여전히 설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노동계와 경영계가 아주 극명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상황 고려할 때 두 양쪽의 입장 다 고려해 보실 때 교수님 어느 쪽 확대 적용 필요성 어느 쪽의 말에 좀 더 무게가 실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산업안전보건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50인 미만이라고 하는 40에서 50인 사업장의 규모는 물론 1,000명 이상의 사업장 규모보다는 작지만 80년대 우리나라에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 요즘 40인 내지 50인 되는 사업장이거든요. 자동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0에서 50인 사업장의 매출을 따지게 되면 그 매출에 관한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또 산재 예방에 관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인 이하 뭐 전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예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은 만들었으니까 적용하는 게 맞다. 만약에 여건이 되지 아니하면 40인에서 50인 사업장의 위험업종,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업종이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많이 위험업종이 발생하는 업종에 관해서는 적용하는 것이 맞다. 우선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차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이거 적용하려고 만든 법인데 자꾸 예. 핑계 대면서 미룰 일이 아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50인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옛날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은 50인 미만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매출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자동화돼 가지고 예. 옛날 50인 구멍가게 수준의 그런 기업이 아니다. 예, 예.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대비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설사 안 되는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고 최대한 이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정부에 여당한 유예 기간을 좀 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지를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 지원 대책.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서 네. 어쨌든 준비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더 주겠다는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대책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사실은 그 중대재해처벌법 4조의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에 관련 조직을 두고 안전에 관련된 기준을 만들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쓰라라는 게 체계 구축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 중에 유사한 것이 이제 고용노동부의 2023년, 24년 로드맵에 나와 있는 위험성 평가 제도입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를 두게 되면 안전보건의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담당자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근로자도 참여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책이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 평가 담당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재해를 많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책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 지원책을 통해서 이제 50면 사업장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사실 지원하는 거와 이 법 적용을 빨리 당기는 건 다른 문제인데요. 아,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준비할 시간을 줄 테니까 이외를 일단 하자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고 나서 50만 원 3년간 유예를 해준 거예요. 원래. 네. 그러고 나서 또 2년간 유예를 해달라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는 시행되는 건 맞다. 그런데 여건을 고려해서 위험업종이 아닌 사무직만 50명 근무한다든가 또 10인, 20인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는 순차적으로 유예하지만 40에서 50인 사업장에 관련된 위험업종은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교수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무조건 숫자를 가지고 무 자르듯이 시행 아니면 유예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정말 이 법이 입법된 취지를 생각한다면 재해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시급히 이게 적용되어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장은 최대한 빨리 적용하고 이런 유연한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미루는 것은 법 제정 취지 자체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 공포 3년 지났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 말씀대로 좀 연기해 준 거 아닙니까? 예. 이 규모 작은 사업장은. 근데 어떤 준비가 덜 됐길래 혹은 어떤 준비에 더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또 2년의 유예를 또 주장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이 전혀 자기 중대재해처벌법은 자기 업무라고 자기가 예방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들에 관한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이 우리 사업장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업장이 2천만 명 정도 되게 되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사고 발생은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업장이 5인만 사업장이라든가 10인 이런 데는 그러니까 사고 발생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것이 아니다, 우리 기업 것이 아니다라는 마인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재해처벌 예방 체계를 둔다는 것 자체를 새로운 비용 안 하던 걸 돈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주의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모든 안전에 관한 책임은 회사에서 지는 거거든요. 사업주가. 그러니까 져야 된다는 전제로 지금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재해라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처럼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걸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예해도 유예라는 개념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준비하라는 얘기였는데 네. 관련이 없으니 면제해 준다고 받아들인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10년 동안 우리 사업장에서는 사고 한 번도 없었다. 근데 한 번 사고 나면 한 사람 생명이 영원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설마 우리 사업장에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준비를 무엇보다 이 경제적 뭐 다른 거 무엇보다도 사실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의 마음이 아직도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뭐 정부나 여당의 지금 방향대로 2년 유예 기간을 더 줬을 때 그럼 2년 지나면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유예를 하면 무조건 유예를 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유예를 했는데 2년 동안 했다고 체계가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전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순차적인 시행이 맞다. 어느 정도 순차적인 거냐? 40인부터는 재해가 많이 발생한 유흥업종은 무조건 올해 시행을 하고 차후에 뭐 사무직 근로자라든가 업종에 비례해서는 차후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최근에 사무직 근로자에 관한 재해는 없다라고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 스트레스라든가 직무 스트레스거든요. 또 다시 말하면 감정 노동이거든요. 사무직만 근무하는 사업장에 예전에 조직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은 재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감정 노동도 재해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무직도 사실은 재해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업종별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좋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시행하고 놔둔다고 해서 유예한다고 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뭐 예방 대책을 한다.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영역 구분을 해서라도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준비가 될 텐데요. 그렇죠. 미뤄진 데서는 예. 일괄 유예를 하게 되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강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들, 50인 이상 사업장들에서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준비도 좀 같이 따라올 텐데 실제로 위반 사례의 법적인 처벌이 별로 강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약할 경우에는 저게 생각만큼 우리한테 미치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빨리빨리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유예 쪽으로 마음이 자꾸 더 쏠릴 것 같은데요. 예, 예. 실제로 보면 법 시행 이후에 위반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최근 이제 11월까지 나온 중대재해 위반 사건이 한 11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법률 용어로 현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법률 적용은 좀 다른 건데 실형 그러는데 실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일 대로 법원에 직접 교도소로 가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 실형은 하나가 있었고 한 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사실은 실형을 받은 거와 같은 건데 집행을 유예해 주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11건 전체가 사실상 예전에는 총수,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를 전혀 처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재해처벌 실행으로 해서 11건에 관해서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라도 선고했다는 것 자체는 한 건은 실형이고요. 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중소기업의 한 시그널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행되고 난 뒤에 교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 강력한 처벌은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만이 실형이 아니고 11건이 있었는데 이 한 건은 실제로 수감이 됐지만 11건에 대해서는 정말 당신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실제로 형이 내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11건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형태인데 예. 그렇게 본다면 교수님께서는 법 적용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고 시행되고 난 뒤에 나름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네요. 네,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후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후로는 현장에서 좀 마인드가 되어 있거나 인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나름의 의미에다가 더해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대재해를 실제로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실효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실효성은 있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때 이게 지금 좀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급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정하는데 급하게 만들어서 적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석상의 논란이 조금 될 수는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해석상 또 조문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적에 관한 부분은 이게 중대재해법 6개 부처의 공동 합동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을 다시 뭐 재개정하는 건 어렵고 차후로 이 법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을 나느냐에 따라 그 판결 내용이 해석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부족한 내용이면 그걸로 아마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판례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처벌의 경우 수에 따른 어떤 법원의 판단들 속에서 축적이 되면 그게 가이드가 돼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루자고 하니까 당장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노동계도 지금 노동계는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지만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에서 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뭐 구체적인 세력이 있다거나 목소리 창구가 그렇게 양대 노총이 대변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강하게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노동계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에 대해서 50인 미만 유예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 노동계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법을 적용하는데 3년 유예했으면 됐지 또 유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실행을 하자라는 그 축이 노동계 의견인 것이고 중소기업 뭐 상공회사라든가 중소기업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사업주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유예를 하자라는 의견이 그냥 서로 상반된 의견인데 아마 그래도 최근에 의견을 조율을 해서 실행을 하되 적정한 순차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행을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극한 대립보다는 나름의 의견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는군요. 예. 자,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해 뭐 당사자들 얘기는 본인들 얘기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통과가 안 되거나 개정 안 되면 뭐 아무 소용 그렇죠.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역시 또다시 정치권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절대적으로 이 당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예를 하려고 했더니 유예에 대해서 하려면 3가지 원칙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면 법 개정 논의해 볼 수 있다. 예. 이런 조건부 태도가 하나 있고요. 예.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라는 법안과 또 기타 다른 법안들 같이 연결해서 묶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이거 정리 좀 해주시죠.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현 이제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해관계가 맞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건부로 서로 이제 의견을 내긴 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법에 관한 내용에 관한 또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전제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렇게 협상 카드로 내세우는 건 저는 조금 반대하는 편이고, 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라든가 다른 법안이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스탠스를 취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정치권에서 항상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 민주당에서 만들어질 때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김영균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업장의 사업주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중대한 법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다 뭐라고 핑계를 대고 법적인 어떤 테크닉을 발휘하고 정치적인 진행을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하더라도 다만 중요한 것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법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손상 가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 끝으로 이게 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서로 논의 과정 속에서 한꺼번에 모자란 것은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에서 담고 있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끝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 그러면 제대로 된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런 내용을 더 담아야지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점, 교수님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전제하에 사실상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위험을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누가 줄여나가느냐, 그 위험을 이제 경영 책임자라는 대표이사가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 로드맵에 고용노동부 로드맵에 있는 위험성 평가 제도이기도 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 체계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인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예방 요인에 관한 부분과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방법이라서 이 위험성 평가의 지원 사업은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해결해 나가는 한 툴이라고 부르고 한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유도해 나가서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 즉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면 재방에 도움이 되고 중대재해처벌 목적에도 타당하게 적절하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토크와이드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총선 때 경제통으로 영입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사실상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뜻을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현장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해 보겠다던 꿈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했던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과 교사 출신 강민정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의 불출마 변에서는 국회라는 정치판에 대한 환멸이 느껴집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를 배경으로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야구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자들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 제목 그들만의 리그는 비주류들에게도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뜻에 긍정적인 의미로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뜻이 바뀌어서 폐쇄적인 집단이 그들끼리 이익을 공유하며 끼리끼리 논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라는 정치판에서는 이 나라가 나아갈 지향점,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국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라는 것은 경기 규칙이 되지 못하고 의석수로 판가름 나는, 그래서 멋있게 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참으로 한심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